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방역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뜻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죠. 국토부는 오 시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문제없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오 시장의 반기, 브레이크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 가장 현재의 민심을 보여줬던 바로미터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세훈 시장이 현 정부와 부동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안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총선 패배 이후에 청와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교체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무수석도 바꾸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충격 속에 인적 쇄신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백신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30대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밝히면서 30대 미만 64만 명 백신 뭘 맞냐? 대체 백신이 없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11월쯤에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들어오기로 했던 백신 중에 상당수가 도입이 차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따른 30대 미만 미접종 방침이 결국에 백신 공백 사태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의 이야기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왕이 13살 때 반한 남자 99세 필립공이 별세를 했습니다. 고 다이애나 비는 가장 사랑한 아빠다. 시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을 묵묵히 외조했던 74년간의 해로 위로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다 박선생,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한신대학교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 대권판, 대선판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톱뉴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의 부동산 새판 짜기.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기색도 보입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홀로 새판 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제 정부가 올린 공시지가 문제 이거 바로잡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공시가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특히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논란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너무 들쑥날쑥 엉터리다라는 논란도 몇몇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터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 엉터리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 시장이 바로잡겠다라는 공시지가 문제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건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최대폭의 세금 인상도 현재 예고된 상황이고요. 정부는 29일에 확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오 시장은. 자, 여기에 제주에서도 서초구에서도 함께 오 시장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 시장과 함께 공시가격 검증 및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겠다. 여야 필요 없이 모든 단체장 함께하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국정 제조사로 엉터리 공시가격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오 시장과 원희룡 지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밝힌 엉터리 공시가 논란은 6일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4월 6일자 한국경제 지면인데 12여 개의 서초 아파트가 팔렸는데 팔린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다. 3억이나 더 높다.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보통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미 팔린 아파트 값보다 공시가가 3억 높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또 하나의 논란은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더라도 공시가가 들쑥날쑥. 자, 한국경제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서초구 아파트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서초구 그리고 언론도 이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 자체 검증에 현재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인데도 공시가가 제각각 다 다르다. 그런데 그 편차가 많게는 수억이나 난다라는 논란이 지금 한창 불거지고 있는 터에 오 시장이 이 문제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네. 사실은 이 오 시장이 이 문제 들고 나오기 이전부터 언론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공시가격 문제가 크게 두 가지. 너무 올랐다. 세금 부담. 두 번째는 아니 우리 바로 옆에는 얼마 안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올랐냐. 약간 좀 엉터리 논란. 이 두 가지 논란이 일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아파트 한 호 한 호마다 다 다르게 매겨요.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매기냐라고 하는데 그간에는 사실 시가하고 공시가 사이에 갭이 꽤 컸기 때문에 뭐 우리 집이 옆집보다 한 500만 원 비싸도 사람들이 이제 별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갭이 줄어들어가지고 세금 부담이 올라가니까 이제 막 불만들이 터지는 건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컨대 뭐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집값을 이렇게 부추긴다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을 낮추는 거니까 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1호로 치고 나가기에 부담이 좀 덜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 이렇게 보면요, 그 정부하고 서울시장하고 당적이 달랐을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 기억에 이명박 서울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청계천 여기 이제 복원하는 것도 정부 일각에서는 반대했는데 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뭐 뉴타운 같은 것도 강북 개발, 균형 개발이 논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약간 삐그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은 서울시장이 뭘 이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반기를 들고 예. 저항할 힘은 또 있더라. 요건 반기 저항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는 난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이제 깎아주자, 공시지가를 낮추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오 시장의 이렇게 주장이 이제 관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여론이 반응하냐. 그리고 야당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최종 결정은 될 것이고 뭐 오 시장은 이런 정치적 계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낮추자고 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안 어쩔 받아준다. 수 없다. 뭐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치고 나갈 좀 면이 있지만은 아까 재건축 문제 이런 거는 지금도 이제 언론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시장 되자마자 뭐 어느 동네에서 몇 억씩 올랐다. 그건 또 거꾸로 오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공시가 문제. 오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공시가. 이거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고 공동전선이 구축됐는데 야권의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전선이 구축됐습니다. 제주에 있는 원희룡 지사도 오 시장과 함께하겠다. 서울 내에 있는 서초구청장도 오 시장의 문제제기가 많다라고 정부의 윤 시장님 표현에 따르면 어떤 반기를 이 야권의 3인방이 일단은 들었어요.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요 대목 상당히 흥미로워요. 시장이 당선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대척점, 전선이 좀 형성된 느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뭐 이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여도 야도 구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야권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이렌을 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고쳐줘야 되는 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이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4월 5일 날 원희룡 지사하고 조은희 구청장이 우선 이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재작년부터 제주도가 급속히 이제 그 지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농지 취득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1년여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다. 그래서 조은희 서초구청장하고 협의해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도 같이 공동변선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대척점을 만들고 뭐 이런 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민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국토부가 분명한 변변한 해명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갑작스럽게 공시지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같은 동 같은 라인에도 뭔가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국민들이 말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처럼 뭉개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행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막 독주하고 있는데 뭔가 아니다. 이거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뭔가 어디선가 세력들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거는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 방역 정책에 또 정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시장의 정책 방기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군요. 오세훈식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 자 오늘 아마 그 방침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이 오늘 오전 11시군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직접 진행한다라는 건데 오 시장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오후 10시에 일몰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업종별로 달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컨대 일반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에 주점과 홀덤, 펍은 오후 4시에서 11시까지 유흥, 단란, 감성, 헌팅은 밤 12시까지 이렇게 좀 영업시간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룸살롱과 이 유흥업소 몇 곳에 대해서 영업금지 조치에 들어갈 예정. 정은경 청장, 유흥시설은 마스크 쓰기 어렵고 지하 밀폐 공간, 서울시 매뉴얼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정부와 오 시장의 서울시가 묘하게 뭐랄까요 갈등 내지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그리고 손정희 변호사님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묻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느 정도의 영업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지금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시, 10시로 일괄적으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면
그럼 과연 바이러스가 10시 이후에는 활동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농담 같은 말들도 많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밤 10시 이후부터는 활동하지 않느냐? 집에 가냐,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조치가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업종별로 좀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낮에 영업할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낮에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만 많이 찾는 곳이라서 업종별로 이제 시간을 좀 달리 해야 되고 유흥업소는 좀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합당하다라는 건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흥업이라는 것, 유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즐겁자고 하는 행동을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잘 하지는 않죠. 마스크를 뭐 이렇게 술 마실 때만 이렇게 벗었다가 다시 쓰지도 않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경계심도 흐려지고 말도 커지고 이제 뭐 비말 같은 것이 튈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매우 확산되고 있는 세여서 지금 또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라는 지금 우려가 막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필 이제 유흥업소를 12시까지 열어주는 방침을 생각해 보고 있다는 저런 메시지가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는 더 이제 불안으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당선됐고 이제 그런 자영업자들의 불만 같은 것들을 수용하는 지금 단계여서 이제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라고 이제 약간 한 발 뺏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은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보건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사실 9시로 제한하고 10시로 제한한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면 사람들 필수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1차만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1차만 하라, 2차, 3차 하지 말고. 업종별로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또 일부 젊은 계층에서는 1차에서 밥 먹고 9시에 2차 가고 3차 이제 헌팅폰차 가고 이러다 보면은 확산 감염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9시로 이제 보건당국이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고, 예. 조금 더 지금 확산세가 주춤해질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자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는 시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은 하되 어찌됐든 결정권자는 질병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감염 확산의 어떤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 시장 당선 이후에 김어준 씨를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단시간 만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어준 편파 정치 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자, 참여 인원이 지금 13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청원이 시작된 게 4월 9일에 올렸습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3일 만에 13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오늘 오전 9시 기준인데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청 내부의 익명 게시판에도 뭐 본청이와 사업소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건데, 서울시 공무원들만, 직원들만,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청 내부의 익명 게시판, 서울청, 본청 직원들, 사업소 직원들만 이용 가능하다. 제목, TBS 좀 알려줘요. TBS에 들어가는 예산은 눈먼 돈이냐? 왜 헛소리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비싼 방송료를 지불하느냐? 제목, TBS 시사 프로 편성 말아야 한다. 취지에 맞게 교통방송에 전념해야 된다. 김어준은 유시민처럼 세금 들어가지 않은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하면 된다. 이 글,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요게 이제 본청과 사업소 직원들만 이용 가능한 저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숫자가 이제 수만 명이니까 그 중에는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선거가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뭐 김어준 씨는 선거 직후에도 뭐 오세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방송을 뭐 막방에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 편파 방송이라는 논란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볼 때 김어준 씨가 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때는
보수 야당이라든지 예. 보수 언론에 대한 이제 공격, 그게 이제 크게 먹혔던 거죠. 근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김어준 씨가 말하자면은 범여권과 민심의 괴리도를 넓혀가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그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심과 여당 쪽에 있는 민심 그 마음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 정부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언론하고 검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매일 아침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여권 지지자들하고 예. 이제 민심 괴리시킨, 뭐 예를 들면 선거 직전에도 박영선 후보 이런 사람들 되게 자주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하고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 오 시장은 아마 조금 이렇게 관망하지 않을까. 섣불리 먼저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이 더 끌어오른다면은, 아니 여론이 이렇게 끌어오르니까 시장으로 이 여론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청와대 청원 13만인데 뭐 예컨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이 20만 명이 넘어선다. 그러면 오 시장 입장으로서도 뭔가 행동할 명분이 근데 생긴다. 청와대가 무슨 답할지는 예.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뻔하다. 청와대는 이 교통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군요. 향후 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벌써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7월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월에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먼저 당선된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서울시의 인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대표와 행동 날짜나 이런 건 아직 일정인가요? 어저께도 뵀습니다. 어저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했고요. 서울시의 인사가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겁니다. 자, 서울시 공동정부를 두고 두 분 간의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동아일보 보도. 먼저 안철수 측,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 안 대표의 측근 김도식, 이용훈 두 명을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여와 소통되는 안철수 복심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 시장 측은요, 다소 좀 부정적 기류. 아니, 검증된 인물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묘한 기류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도 계셨지만 제주에서 또 부지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쉽게 말해서 박 대변인이 했었던 그 부지사가 서울시로 따지면 정부시장 자리일 텐데,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컨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 대표 측에서 내가 뭐 단일화도 해줬고 열심히 도왔으니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부시장은 뭐 김도식이나 이용은 둘 중에 하나로 정해라 라고 뭐랄까요, 청부서를 내밀었다. 그런 셈이라고 해석도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올 초 보면은 그 단일화 논란이 지지부진할 때 국민의힘이고 국민의당이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이 또 뭐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도 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기간 중에 서울, 부산을 막 넘나들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훗날을 충분히 안철수 대표가 도모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 나눠 먹기라는 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의 단일화 결과를 통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펼칠 1년간의 시정은 사실은 이후 있을 대선에 대한 시정에 대한 디딤돌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야권에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줘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벌써 저는 뭐 특정 자리를 놓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듯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두 사람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이 일단은 전체 서울시 그림을 그려가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후보군, 인재군들은 발굴해서 주되, 이건 내 거고 저건 내 거고, 그리고
마치 이 자리는 우리가 차지했던 거있냐? 뭐 추천됐다고 지금 흘러나온 사람들한테는 송구합니다만은 이렇게 충분히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지금 남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사람들을 막 추천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바로 싸늘하게 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 당도 향후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년 대선에 대해서 뭔가 큰 뜻이 있고 뭔가 잘해보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저런 식으로 청구서 내밀듯이 이렇게 이 자리는 우리 거, 이 자리에는 꼭 내 사람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안 대표에게 독서를 날렸습니다.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어디 건방지게. 오 시장 당선 축하하며 안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 하나?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라고 지난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안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당 밖에서 장외에서 안 대표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 윤태호 시장님, 아까의 그 장면과 이게 다 맞물리는 그런 그러니까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고 야권의 승리 그런 뜻이 들어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저게 이 국민의힘의 승리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자기 이제 공치단 하려고 이렇게 확장시킨 거다라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좀 과한 거 아닌가? 잘 됐는데, 서로 잘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냐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정무부시장 논란을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런 말이, 할만하니까 한 거네. 저런 거 지적한 거네. 라는 반응을 나올 수 있게 안 대표가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단일화는 참 잘 됐어요. 예. 그 과정도 그 정도면 괜찮았고, 결과적으로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 화학 시너지 효과도 잘 났는데, 그럼 그 이후 앞으로 이제 시정 운영이 문제인 건데, 시정에서 이제 정무부시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되게 상징적인 자리인 거죠. 저 자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가 추천한 사람에게 그리고 명분을 낸 게 여권이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김도식 비서실장은 과거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제 일을 했던 사이고 이영훈 저분은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군요. 그 여권 출신이긴 한데 저분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친문계 일색인 서울시 의회하고 이제 소통이 되겠냐. 예.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안 대표가 본인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인재가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구나. 저 또 오 시장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저쪽은 좀 약하니까 저런 걸 받아가지고 하면 서로 괜찮겠구나 하면은 윈윈이 될 텐데 저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말하자면은 사람의 급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중적 인지도도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대표가 조급해하는 게 아닌가.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계속 양보의 아이콘이고 이번에도 이렇게 됐고 이번에도 실리를 못 챙기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시야가 대권에 가 있다면요.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걸 팔아서라도 사람들의 민심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민심을 팔아가지고 자리를 사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자리를 팔아서라도 민심을 사야지. 네. 민심을 팔아서라도 그 민심을 잃으면서까지 자리를 택해서는 안 된다. 윤태호 실장님의 개인적 전망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총장을 향해서 입당 시기를 예고했습니다. 대선 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에도 제가 1,000여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아신다면 통합
내지 입당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7월경에는 시작이 될 걸로 보는데. 자, 김수영 교수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그 정치적 스케줄이 한 7월이다. 그러니까 그 7월 전에는 입당을 해야 대선 주자로서 선출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이군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할 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범야에서 핫한 대선 주자로 이야기되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같이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극적 효과가 크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윤석열 없이 경선을 치른다면 결국은 그래서 윤석열이랑 언제 합칠 건데, 혹은 윤석열 총장을 이길 수 있냐, 나중에 만약에 따로 하게 된다고 할 때는 결국 그 문제가 남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선을 치르기 전인 7월쯤에는 들어와서 뭔가 그 경선을 같이 치르자라는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성 정치에 많은 염증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인물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제3의 인물을 찾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뭐 예전으로 돌아가면 뭐 정주영 전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국현, 뭐 정몽준 쭉 있어 왔지만 인물의 인기만으로 사실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으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직과 돈의 힘을 빌리지 않는 그런 인기만을 등에 업고는 이제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진석 상황실장이 기소되자 임종석 전 실장이 윤 전 총장이 기획한 거라며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고요.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중에 한 단면은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 정책과 관련해서 개입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검찰에 향해서 부당하고 비겁하다, 이진석을 희생양 삼았다라고 주장했고요. 울산 사건은 명백하게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라고, 윤석열이 기획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사건이고 이진석 실장이 왜 기소된 거죠? 이진석 실장이 이제 기소된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선거 정책, 공약에 이제 개입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진석 실장은 정치인도 아니고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어서 의사의 신분으로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을 한 것이지, 범죄에 이를 정도로 어떤 선거에 개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정치적 희생양을 삼았다라는 주장인데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소가 되기도 했고, 실제 일부 어떤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또 책임질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뒤늦게 기소할 만큼 이것이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명확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임 실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검찰이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꼬리자리 있게 한 거 아니냐, 실제 청와대 어떤 주요 직책인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찰이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이 청와대에서 전반적으로 기획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드러난 성과는 또 용두사미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검찰도 과잉 수사 부분 생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부라도 기소됐던 측면에서는 청와대에서
우리가 너무 당했다, 정치적 희생양이 담았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도 일단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석 실장 기소를 두고 임종석 전 실장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거 기획한 게 윤석열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이 이걸 기획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꼬리 자르기다. 소위 말해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몸통을 기소했어야 한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의 견해 있는 그대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의 지난해 1월 발언 들어보시죠.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을 향한 훈계 발언이 있었던 그 유명했던 발언도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자, 이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김기현 전 실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입니다. 꼬리 자르게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박정환 전 대변인, 김기현 실장을 포함해서 야권에서도 이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못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저는 이 진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건이라 기억이 흐릴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상황을 보면 일단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당시는 사회정책 비서관이었어요. 국정상황실장은 그 업무 관장 범위가 사회정책 비서관하고는 매우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정책 비서관 당시에 글쎄 어떤 지방 그 광역단체의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라는 데서부터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재판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고 수사가 개시가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추가 기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애초에 검찰의 기소장에는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30몇 번이나 나온다고 하고 나머지 과연 그 사회정책 비서관이었던 이진석 비서관 혼자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던 당시 작년 초에 이 건에 대해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했는데 청와대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사 협조 요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건을 기화로 해서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되고 오며 오늘날 엊그제 봤던 것처럼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분노하는 이 상황까지도 왔다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나중에라도 분명히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임종석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또 뭔가의 프레임 씌우기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지만 이거는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불가피 지금 저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구 실장님은요? 네. 이진석 실장이 때 비서관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린 사회정책 비서관이었고 의사 출신이고 의료정책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진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도 아닌데 뭐 무단히 왜 울산 선거를 도와줬겠냐. 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제 충정으로서 도와줬다라는 거 하고 위에서 결국 누가 시켰을 건데 꼬리 자르기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 시각이 부딪히는 게 이 유사점이 과거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하고 유사하죠. 그때도 이제 기소가 된 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그 균형인사비서관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죠. 그 균형인사비서관이 이제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장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균형인사비서관 차원에서 되겠냐. 위에 수석 실장까지는 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뭐 못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검찰이라든지 이쪽 입장은 이 수사팀을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또 재판도 막 질질 끌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까지 한 건데, 겨우겨우 이까지 한 걸 보고 왜 위까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적반하장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걸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게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문제고. 살권수다. 근데, 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건, 통화 내역, 문자 이런 거 다 제출할 거다. 그럼 그게 다 공개가 되면은 뭐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거다라는 이제 주장인 것이고, 여권 쪽에서는 검찰이 이제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재판에서 이제 드러날 것이다. 재판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이 어렵사리 이까지 수사해왔다라고 윤 실장님은 개인적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문제를 반성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초선 오적이라는 악인.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이 같은 초선 의원들을 오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분열, 오늘 이 주제의 소제목입니다. 먼저 초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의 인사들을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당의 선배 의원들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을, 예컨대 조국 문제, 언론 탓 문제, 부동산 문제, 현 당의 지금까지의 스탠스가 잘못됐다라며 소위 반성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초선 5명을 당내에서 맹폭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백서 자문위원 출신의 김정난 상지대 교수, 당 안팎에서 조국수호 강경파들이 일부 초선 의원 휴대전화 번호 공개, 문자폭탄 동료, 정청래 의원은요, 조국이 문제였다면, 검찰 개혁이 문제였다면 지난 총선 때 당신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국 수호 집회를 주재했던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 선거 패배 원인을 조국과 검찰 개혁에서 찾은 건 180석을 만들어준 촛불시민과 유권자들을 무시한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요, 초선 오적이라며 이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번엔 조국과 추미애는 국민의 자존심이다. 초선 오적, 당신들 명예에 X먹칠하는 입장문을 내놨더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초선 오적들, 너희 같은 이간질 내분 조장하는 것들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망했다 등등의 비난의 글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국을 두고 재보궐선거 패배 후 여권이 분열하고 있다.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일단 김수영 교수님, 자, 초선 5인방 권리당원과 뭐 조국 수호 강경파들은 초선 오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반성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잠깐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일종의 이제 검찰 개혁과 동일한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저지른 여러 가지 과오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을 무조건 언론 탓 혹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의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만 폄하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시민들 혹은 여론들의 어떤 그런 추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있었던 자기들의 어떤 입장들을 반성한다는 내용이 이제 반성문을 저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좀 늦었다는 감은 있습니다. 뭐 지금 반성문의 내용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민주당의 잘못으로
어쨌든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그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모두 침묵했었죠, 민주당 내에서. 근데 이제 와서 사실 그때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게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5분들도 지금까지 다 침묵해 왔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동안의 스탠스를 좀 반성하는 취지의 어떤 저런 발표를 한 것들은 저는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그 극렬 그 친문 혹은 그런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팬덤의 정치라고 할까요? 그들의 팬심을 사로잡는 데에만 너무나 몰두하고 있고 그 팬들이 혹은 친문 지지자들을 그들의 의견에 거스르는 정치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의견이 이제 친문 지지 세력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정청래 의원도 뭐 조국 사태가 이렇게 문제였다면 그러면 도대체 2020년에 어떻게 180석을 가졌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도저히 그 생태탕을 뭐 먹었든 현장에 나갔든 그랑 상관없이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지금 도저히 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를 줬다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도저히 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여당을 지지하겠다라는 표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그때 다 조국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다 표를 준 건데 이제 와서 조국 문제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겁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소수의 그런 친문 지지 세력에게만 휘둘리는 정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중도의 표심을 잃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반가운 일이죠. 오히려 중도로부터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지금 그나마 반성을 했던 초선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막 공개하면서 문자 폭탄을 독려하는 이런 식의 관행들은 전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도 그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초선 5인방의 어떤 반성문에 대한 평가, 개인적 평가였고요. 우리 잠시 전에 조금 봤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이분들을 초선 5적이다, 뭐 전화번호도 공개한다. 이건 어떤 움직임인 겁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입에 재갈을 물여달라는 의미가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온당치 않죠.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 나오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80석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모두 다 획일적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견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 비판 의견을 한다라고 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휴대번호를 공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냥 휴대전화 마비됩니다. 굉장히 비난의 어떤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될 것이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을 건전하게 토론을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정청래 의원의 SNS 글 보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조국과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 때는 그래도 형사사법 시스템 진행 중이어서 단언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유죄인가? 검찰이 좀 너무 무리하게 수사했는가?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1심 판결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사법적 판단이 일부나마 완비되거나 또는 그래도 일부 확인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완연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가족들의 어떤 비리 문제가 하얀데 검다 그래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중도적인 어떤 시각들을 같이 가져가 준다고 한다면 초선 5적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또 특히 초선일수록 소수자 입장일 수 있잖아요. 항상 민주주의라는 거는 소수자의 입장을 또 들어주고 수용하고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소통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지 적이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권이 이렇게 지금 분열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조국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즉 대통령의 마음이 조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초선 5인 의원 중 국회의원들이 이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런 지금 분란이 가중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태호 실장이. 문 대통령이요. 올해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총장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이고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스탠스 전환을 한 것인데 조국 얘기는 없었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문심과 친문심이 같은 거냐? 문심과 친문심. 오늘 흥미로운 표현 많이 나와요. 예. 문심과 친문심이 같을까? 예. 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교주 신이 있고 그 밑에 막 해석 투쟁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비슷한 것이고 언제 뭐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최근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이건 조금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자, 어떤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 중도층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보통 그러면 자 이렇게 혼이 나고 중도층이 떨어나가면 민심에 이제 따라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은 전체 당의 이제 지지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남아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핵심 지지층이 뭐 한 25%였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면 50%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은 그 핵심 지지층에 또 딸려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민심하고 멀어지면서 과거에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뭐 진박, 공천, 옥대 들고 나르지 않아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패배했죠.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해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니까 당시 이정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을 대표로 선출했어요. 당원들 뜻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당원들 뜻 물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고리에 올라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약간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발휘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원내대표 경선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초선 5인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 반성인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5인 중에 조국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겠다던 오영환 의원이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지난해 1월에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에 부풀려서 국민에게 많은 불신과 그런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선거적에는 작은 허물이라고 했던 오영환 의원이 선거를 패배하자 이제는 조국 문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면서 입장을 바뀐 것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자, 초선 반성을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지도부가 아닌 본인들이 기득권 정당의 행태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사과했어야 한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진정성도 회의하게 만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조국은 신성한 검찰개혁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에 고초를 당한 십자가 예수다.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을 조국 사태나 내로남불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남의 당 얘기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쓰러져 가고 있는 남의 당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지금 민주당 초선 5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국민들이 본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지에 대한 그 무게감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생각을 하면 단순히 초선의원이라서 뭐 처음에 입장문을 냈다가 또 뭐 2차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뭐 친문, 뭐 문자 폭탄을 받고 나니까 애매한
또 입장문을 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물타기 하는 건가 또 뭐 처음에 냈던 입장문과는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건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애매한 입장문을 또 냈던데 진짜 본인들이 해야 될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당,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입장문을 내야지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 초선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도 실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지원 전 대변인 개인 집회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정말로 뜨거운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핫플 함께 보시죠. 핫플 핫3. 자, 김원웅 강복 회장이 사진에서처럼 멱살이 잡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멱살이 잡혔다고 합니다. 왜 잡혔을까요? 그게 오늘의 첫 번째 핫플. 두 번째 핫플은 자, 아내의 맛 유명한 예능에 정말로 핫한 인물이었던 함수원 씨가 다 가짜 다 조작이다 라는 논란에 휩싸여서 아내의 맛 방송 프로그램까지 종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무엇이 가짜였고 무엇이 조작 의혹이 났을까요? 그게 두 번째 핫플. 세 번째 핫3은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났는데 제네시스 타서 들다쳤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 왜 사고 났냐와 관련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핫3입니다. 세 번째. 핫1부터 함께 보시죠. 자, 11일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중에 자, 저렇게 김원웅 광복 회장이 멱살 잡혔습니다. 광복회 회원에게 멱살이 잡혔다고 하고 지금 멱살을 잡은 분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난 듯한 표정이 보입니다. 자, 반면에 한복을 입은 늘 그렇듯 김원웅 회장은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표정.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간신히 떼어냈지만 김원웅 회장의 표정도 좋지는 않아 보이고 자, 멱살 잡은 자, 굉장히 당혹스러운 김원웅 회장의 표정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누가 김원웅 광복 회장의 멱살을 잡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김원웅 광복 회장은 왜 멱살을 잡혔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중에 광복 회장 멱살을 잡은 사람은 광복회 회원이었습니다. 김임용 씨, 69세. 자, 그런데 임시정부의 의장 김붕중 선생의 손자입니다. 바로. 자, 이 선생의 부인과 자녀와 사위, 일가족 7명이 모두 다 독립운동가. 정말로 순도 높은 독립운동가 가문입니다. 그런데 일가족이 모두 독립운동가인 김임용 씨가 왜 광복 회장의 멱살을 잡았을까? 김임용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원웅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광복회 이름으로 상 준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회장이 추미애,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들고 기념사진 찍은 태극기는 우리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다. 국가에 기증한 태극기를 유족에게 이런 방구 없이 무단 복제해서 찌라시처럼 사용하는 행태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 라며 김임용 씨가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상을 수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김원웅 광복 회장의 그간의 행적들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됐던 추 전 장관에게 왜 그 상을 주느냐. 김원웅 광복 회장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김원웅 멱살 잡힌 광복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시장 관련해서 반대한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유일하게 최종기념사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 안에 임원 중에 아주 극렬한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정치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들이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부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힌 건데 김수경 교수님, 당시의 김원웅 회장은
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에게 독립운동가상을 주느냐라는 기자의 질문, 그리고 그 최재형 선생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 친일 옹호파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방금.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재형 상이라는 게 이제 그 광복회에서 이제 최재형 상을 만들어서 그 독립운동가이신 최재형 선생님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는데,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수상을 했죠.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도대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상을 왜 추미애 전 장관이 받아야 되는지 조금 의아하고, 당연히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이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복회 김원호 회장이 그 이전부터도 계속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적인 발언, 또 저렇게 친정부 혹은 정부 인사를 따로 상을 만들어서 상을 주는 등 뭔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뭔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막 갈라치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더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발언들과 저는 행보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런 나라를 생각했겠습니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건데, 이렇게 국민이 사분오열되는 이러한 관행들이 더 강화되는 방식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계속되는 저 김원웅 회장의 발언에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저렇게 멱살잡이까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안 좋네요. 자,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해 8월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친일 미청산은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등의 이 각종 이제 친일 공격과 주장을 해왔던 김원웅 회장이 결국 이제 멱살을 잡히는 일까지 좀 발생을 한 건데, 박정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멱살잡이 논란의 또 한 명인 그 김임용 선생은 일가족이 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주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분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동안 본인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임용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당신의 할머니가 만들었던 태극기를 왜 이렇게 표현 자체를 찌라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찌라시 여기저기 뿌리듯이 왜 여기저기 이 광복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막 기념 선물로 주냐, 그 건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런 방법 한 번도 상의한 바 없는데 이렇게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의 작년 8.15 기념사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뭐 굳이 붙일 거 없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래도 가장 논란이 없는 단어가 광복이고, 그 광복이라는 단어를 수행하고 있는 게 광복회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또 친일이라는 토착외구라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광복회마저도, 그리고 광복의 그 소중한 단어마저도 훼손시키고 있는 광복회장이 과연 광복을 얘기할 수 있고 광복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뭐 본인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이 태극기가 논란이 되는 건데,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초대 임시정부 때 이제 입법기관이 이제 임시의정원인데, 그 임시의정원에서 쓰였던 태극기를 이 김임용 선생님의 할머니가 만들어서 국가에 기증한 거다. 류영재 지사, 이 독립운동가 가문이 얘기하는 건데, 이 태극기를 김원웅 회장이 마치 트레이드마크처럼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유족의 동의 없이 찌라시처럼 사용했다라고 문제를 삼은 건데, 자,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좀 난감한데요. 두 난감하다.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추미애 장관이 상을 탄 거는 추미애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고 그때 법무부가 가장 많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친일 재산을 환수했는데 시가 3천억 상당을 국가에 기속시켜서 그 친일 그 재산 환수의 역할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법무부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국회에서 상을 줬다 이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법무부에서 그동안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이제 강국회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조상이 만든 태극기니까 이것을 언론 매체라든가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사진 찍을 때 우리한테 동의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국가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법률상 하등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감정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강복 회장이 저렇게 정치인들이나 공식 석상에서 저 태극기를 활용한 것이 유족들에게 어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단으로 이용할 생각을 했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 태극기가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처럼 활용해서 강복회 사업에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던 의도가 더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멱살을 잡힐 만큼의 어떤 가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점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미애 장관의 그게 해명이 광복회 해명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조희영 교육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 태극기 들고 상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광복회원이거든요. 윤태곤 실장님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에요? 광복회원은 독립유공자 본인이거나 바로 자식까지만 광복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부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계세요. 사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계세요. 아까 김인명 선생 같은 경우에도 69,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내일 모레면 8순인데 광복회가 지금까지 뭐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은 광복회가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훈처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는 그 상을 안 주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훈처에서 가만히 있을 일인가는 모르겠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법적으로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그리고 저 태극기가 복제품이에요. 그 진품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고 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할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광복회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하플 두 번째인데 아내의 맛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받은 함소원 씨가 사실은 그간에 가족과 관련된 일화들이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여서 결국 방송 프로그램이 종방했습니다. 아내의 맛 방송 조작 논란이 불거졌는데 자, 뭐 함소원 씨가 한참 나이가 어린 이 중국인 뭐 부호 아들과 결혼을 해서 뭐 화려한 털털한 신혼생활을 했다라는 리얼 관찰 예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에피소드가 모두 다 조작이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도 차량도 모두 가짜. 방송에 소개된 함소원 부부의 중국 광저우 신혼집. 자, 월세 200만 원의 임대 모델하우스였다라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하얼빈 소재의 시부모가 갖고 있다라는 그 별장. 굉장히 뭐 시부모님의 어떤 재력을 상징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된 숙소라는 논란. 결국 시부모가 갖고 있는 별장이 아니라는 거죠. 함소원 남편,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다. 고급 외제차, 뭐 함소원 씨 남편이 갖고 있다는 의류 공장, 남의 공장, 뭐 렌트차다. 논란. 결국에 아내의 맛 프로그램이 내일 갑자기 종방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자, 3년간 같이 한 제작진이 정말 몰랐냐라는 방송 조작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제작진 입장. 출연자의 재산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100%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일부 에피소드에 과장된 연출이 있었음을 뒤늦게 파악했다라며 조작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과 관련돼서 일부 인정을 한 듯한 자, 신뢰 훼손한 점 전적으로 책임 통감한다며 방송 프로그램을 종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함소원 씨 본인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잘못했습니다. 개인적 부분은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뭐 시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사실입니다. 다 인정하는군요. 그러니까 시부모 집도 가짜, 자기 부부 집도 가짜, 뭐 남편 차 가짜, 남편 공장 딴집 공장. 아내의 집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말이죠. 김수영 교수님.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짜인 모양이에요. 지금 그 사과문을 보면은 어떤 것이 조작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과장된 어떤 연출 하에서 촬영이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다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일이 세세히 다 말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저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설정을 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게 꼭 뭐 시청자를 거짓으로 이제 기만하고 우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쇼의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과장된 면이 들어가는 것들은 있고 또 시청자들도 그런 약간의 연출 같은 것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모든 설정들이 다 가짜였고 뭐 부호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런 설정도 다 가짜였고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고 하면 이건 거의 이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것이고 정말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요. 이제 리얼리티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리얼리티가 전혀 아닌 허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라는 말 자체가 정말 무색한데요. 사실 TV 활동 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저 연예인들이 그 TV 활동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고 그 외적으로 뭐 행사를 나간다거나 광고를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나에 출연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나오고 또 아마 PPL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중간에 그 쇼 안에 그냥 들어가는 그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것들을 간접 광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시청자들의 어떤 금전적으로도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하기를 연예인들의 그런 사생활을 100% 검증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방송 한번 전파 한번 타려는 연예인들이 정말 줄을 서 있는 이 마당에 얼마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방송에 나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작진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별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그러한 발언들은 매우 좀 부적절하고요. 이런 정도의 아주 적극적인 우롱이나 기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단순히 그냥 쇼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과장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뭐 연출의 범위를 뛰어넘었잖아요. 우리 집이다라고 했는데 남의 집. 시어머니 갖고 있는 별장이다 했는데 에어비앤비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 뭐 공장도 누구 공장인지 모르겠고 차도 렌터카면은 제작진이 몰랐을까요? 일단 제작진의 설명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만연히 믿었다라는 것인데 좀 부주의했던 면은 분명히 있죠. 뭐 일부러 같이 속였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촬영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몇 시간 가서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전 작업도 오래 걸리고 촬영 장소 그 동의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전혀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법률적으로 뭐 국민을 속였다, 뭐 사기극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기나 뭐 이런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찌됐든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촬영 제작팀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의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자정 기능이 있고 어느 정도 출연진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생각인데 너무 만연히 많은 것들이 거짓말이어서 이걸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렇게 속였는지 처음 거짓말이 거짓말이다 보니까 계속 속이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고요. 함소은 씨도 이제 가족과 같이 나와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참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가족 일원 모두가 나온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럭셔리함을 포장을 해야 되느냐. 그냥 연예인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보고자 하는 어떤 시청자들의 욕구 중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서민처럼 사는 모습도 괜찮거든요. 꼭 럭셔리를 저렇게 거짓말까지 했어야 되느냐.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악플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났을 당시에 가방에서 빈 약병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았죠. 곡선에서 140km로 주행했다라는 것. LA 경찰은 음주 약물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별도 혈액 검사는 생략됐다는 점. 최근에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LA 경찰이 당시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사고 차량 옆 덤불, 라벨 붙은 빈 약병, 라벨이 안 붙은 빈 알약병이 들어있는 우주의 가방을 회수했다. 그리고 우주가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상태였다. 아니, 저기가 얼마나 먼데 저걸 착각할 수 있을까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 전혀 언급이 안 됐다. 우주에게 특별되어 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 박재원 대변인. 네.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우주가 당시에 사고 조사를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한 단면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런 사고가 났던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정부 이 경찰 당국이 이 증거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럼 그 책임과 그 범주가 어디까지 갈지 당분간 미국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할 듯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30대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백신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11월에 집단 면역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대통령은 11월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접종률이 상당히 뒤처집니다. 이스라엘 37.57, 영국 7, 미국 6, 몰디브 39.93, 대한민국은 접종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자, 현재 방글라데시, 르완다, 레바논보다도 접종률이 낮아요. 특히 르완다는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접종을 늦게 시작했는데도 르완다보다 대한민국이 접종 뒤처진다. 블룸버그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집단 면역 달성까지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지금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11월을 얘기했는데 블룸버그는 6년 4개월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20대 접종 대상자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정 명수만 제외되는 거지. 중에 뭐 몇십만 명, 요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20대에 보류가 난 거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향후에 모더나나 얀센이나 기타 다른 백신들이 제때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계약 맺은 물량이 제때 예상하는 시점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윤태호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개인 견해입니다. 11월에 대통령이 말씀했던 집단 면역 될까요? 11월 집단 면역, 그리고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상반기면 6월까지잖아요. 지금 이제 4월 중순 들어가죠. 5월, 6월 2달 반 남았는데 그럼 한 달에 이제 500만 명씩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만 명 맞아야 되겠냐. 지금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국이 집행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우리는 이제 행정 조직하고 보건 조직이 너무 잘 돼 있고 의료진들도 탁월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면은 거의 맞지 않습니까? 맞을 준비는 만반의 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다.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자꾸 조금 뭔가 비춰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좀 다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말하자면 민관, 기업까지 해가지고 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야당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기업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할 때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오픈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 시점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